한국형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최첨단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로 한반도 주변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신의 방패 구축 사업.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경랑에 휩쓸려 세종대왕함 사업은 출항도 못 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 속에 더 이상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시기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더 멀리, 더 정교하게 타격하는 유도탄 기술의 발달, 속도와 공격력은 물론 스텔스 기능까지 강화해가는 전투기. 가장 넓은 지역을 가장 단시간 내에 괴멸시킬 수 있는 공중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낼 신의 방패. 과연 우리 해군은 어떻게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지스함 사업을 완수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DX-3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KDX-3의 사업초장을 역임하셨던 배형수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수입니다.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에서 KDX-3의 사업팀장을 역임하셨던 윤덕상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KDX-3의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의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김덕기 제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윤덕상 팀장님, 네, 팀장님은 해군에서 이제 입대해 나신 후에 함장 생활도 좀 하시고요. 이제 조함 사업에도 이제 많이 이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방사청에서 초대 세종대왕함 건조 사업 팀장을 이제 역임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남다를 이런 감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회가 많습니다. 많고 저는 이제 우리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이 세종대왕함을 이렇게 비유할 때 그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제도께서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임난의 그 국난을 극복했던 것 같이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KDX-2, KDX-3 이 함정은 KDX-1이나 2 달라서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은 탑재 무장, 성능 이런 거 볼 때에는 공군에서 그 스텔스 전폭기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청 시에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1, 2, 3번 함을 적기에 이렇게 전력화를 시켰고 그 전력화 준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지금 많이 상존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대왕함이 그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최초에 이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할 때 이 저희들이 그 전략 자산으로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지키고 있고 또 국익을 이렇게 기동전단을 꾸려가지고 기국을 증전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그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자랑스러운 이지스함의 이제 인수 함장이자 이제 초대 함장이 바로 이제 오늘 패널 중에 한 분으로 나오셨는데요. 김재동님. 네. 그 이지스 체제는 이제 전 세계 해군이 꿈꾸는 이제 최첨단 이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세종대왕함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또 첫 번째 또 시도라고 또 얘기할 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요. 네. 이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과연 이 승조원들이 이 시스템을 잘 적응 운용해 나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도 궁금한데 네네.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이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 사업 과정 중에 포함된 것이 승조원들이 이 이지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배형수 제독님 사업처장 할 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부터
미국 이지스 체계 학교라고 있습니다. ATRC, 이지스 트레이닝 앤 레디니스 센터. 이게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달그린에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약 15개 과정을 이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이지스함을 건조했을 때 이 이지스 전투 체계를 어떻게 운용해서 적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고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지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이제 좀 능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과정마다 장교들을 1명씩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나갈 때 제가 이제 주문한 사항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한 다음에 바둑을 두고 나면 반드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해서 그날 밤을 새우기 전에 반드시 교산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군내 숙소에도 일부 이제 체류를 했고, 군내 숙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승조원들이 공부가 끝나면 이제 야간에 이제 바둑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임무를 주냐면 공부하는 과정 비밀은 노트 테이킹을 하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미국 그 정부에서 보안 비밀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저희가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 내용은 너희가 분명히 외워가지고 복귀할 때 반드시 거기에 첨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내용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무를 주는 겁니다. 너는 몇 페이지까지 내용을 외우고 해서 다 복귀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 귀국한 다음에 인수하기 전에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매뉴얼을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지스 체계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이 이제 또 사전 준비하고 사전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했는데 이 체계 학교에 갔더니 학 교장이 저하고 인간 동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 한국 장교들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 교관이 질문을 잘 못하면 내가 당신한테 건의를 할 테니까 그 교관을 좀 잘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과정을 교육시킨 교관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려운 질문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을 찾아갔어요. 이 교관한테 우리가 교육을 못 받겠으니 네가 좀 알아서 새로운 교관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 학교에서 소문이 뭐가 들었냐면 일본 장교들하고 부사관을 공부할 때 질문이 없는데 한국 해군 장교 부사관들은 아직 이지스 함정을 갖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문이 그래 맞느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는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희 교관이 능력이 안 되면 분명히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관이 들어오게 됐고 또 교육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실제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매뉴얼이 원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야별로 이제 장교들 포함해서 부사관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으면서 현재 운영뿐만 아니라 정비하는 능력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KDX-3 한국형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덕기 제독님, 이제 세종대왕함 인수 전력파 기간 중에요. 북한에서 이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탐지 출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해군의 정보방을 이제 크게 앞질러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됐었었는데 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북한 그 당시 이제 상황이 북한의 이제 제3기 김정일 체제가 대내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확보하고 1993년도에 제네바 기본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핵개발 관련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벼랑끝 전술을 해서 많은 경제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9년 상황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뭐였냐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탄도탄 발사라는 또 다른 이제 전술을 이제 구현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인수를 이제 2009년도 12월 22일 날 제가 해군으로 이제 세종대왕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3월 한 20일경이 됐는데 북한에서 아마 탄도탄을 발사할 것 같다. 그래서 함장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시를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이제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패밀라이제이션 이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23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탄도탄을 어떻게 탐지 추적할 것인가 또 기본 임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이제 우리 승조원들하고 또 그런 준비를 사전에 좀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지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스에 탑재된 스파이 레이더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측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를 개발한 그 개발 박사를 좀 불러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닥터 왕이라는 박사가 실제 함정에 와서 그러면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의 기본 원리부터 좀 공부를 다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기부하고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로를 이제 발사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8월 달 정도에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우리 탄도탄 작전 관련된 장교하고 부사관을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원에 제가 이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왜냐하면은 그 위성과 탄도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알면 우리가 레이더 기본 원리를 인터그레이션하면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탄을 잘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이 되니까 북한에서 국제항공우주국에 탄도탄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15일간 그 노티피케이션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도탄의 대기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는 그 경로에 오버랩이 되면 사고가 나니까 항상 이카오에 통보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션을 받고 그런 과정 중에 15일이 그 기간이 전에 저희는 사전 준비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카오에 이제 그 북한이 통보한 다음에 저 명령을 받고 조용히 이제 동해 모처에 나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15일 중에 언제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콘솔에 앉아가지고 이제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4월 4일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마 4월 한 3일에서 6일 사이에 발사할 것 같다는 이제 정보를 미국 위성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합참이나 해군본부나 국방부나 다 지도부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또 다른 전술로 그 협상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또 이 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탐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4월 4일이 됐는데 이제 그날 임박했다는 이제 그렇게 아마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지휘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장관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휘소에 다 앉아 계셨는데 12시경이 됐어요. 그날 토요일인데. 근데 YTN 뉴스를 제가 이제 리모트에 보고 있는데 일본 방송을 인용해서 발사했다는 그 첩보가 방송이 딱 YTN에 떴어요. 그럼 저는 못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휘부의 모든 분들이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 야, 이거 실패했는 모양이다. 실패하면 이제 여기 사업하신 분들부터 다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 긴장을 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오버였다는 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했던 아침 먹은 체했는데 딱 원위치 되면서 아 이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하고 실제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토요일이
그날 이제 바람이 한 25나트 정도를 불었어요. 그런데 탄도탄이나 위성을 발사하려면 바람이 25나트가 정도 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그 틱을 주는데 여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요일이 됐고 4월 5일이 일요일이었고 이제 6일은 또 기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일은 확실하게 발사하겠구나 이제 저희 기상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11시 30분 경에 레이더에 그 표적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는 실제 그 표적이 이렇게 심볼로 나타난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지 실제 잡히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심정 그 굉장히 기뻤는데 제가 그 작전할 때 제 심정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고 결승에 두 팀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2대2로 비교해가지고 이제 승부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부차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상대 팀은 이제 5골을 다 넣고 제가 5번째 키커가 된 심정이에요. 이 실패를 하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콜롬비아가 축구 경기에서 키커가 실축해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총살 당한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잡히는 순간에 그런 심정이었지만 우리 승조원들 그동안에 노력한 우리 장교 부사관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이제 GUV의 그런 지원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기쁨 그 순간이 굉장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기쁨 중에 최고였습니다. 뭐 지금도 같이 기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종대왕함의 북한 미사일 추적 성공이 얼마나 큰 성공이고 성과인지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해군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지스 시스템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이 이 한국의 이 해군의 이 작전에 찬사를 보내고 또 이 성공의 노하우를 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인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탄도탄 탐지 추적 작전에 참가하겠다고 미측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미측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해군도 아마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발사한다는 거 이카오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들리는 정보가 미 해군이 과연 한국 해군이 그 임무를 해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 이 훈련을 모의 표적을 통해서만 했지 실제 잡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해군이 2.23을 해군에 인도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임무를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일날 우리 이제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이 탐지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전파를 해서 이제 미국 함정이 이제 잡게 됐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재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런 작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하고 탐색 구조 작전 이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장교들이 우리 해군 장교들 만날 때마다 너희 그 탐지 추적 작전에 성공한 것이 맞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접했던 그 질문을 받았던 우리 해군 장교들의 생각이 일본은 아마 탐지 추적 작전에 실패한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지 작전에 추적자 성공한 다음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탄도탄 관련 정보를 달라고 하면 굉장히 그 저자질이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실전으로 가장 먼저 잡았고 자기네가 두 번째로 잡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뭔가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술 투입할 때마다 사실은 미 해군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했고 제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미칠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15전대에 223 5척이 있는데 그 함정이 전개돼서 한반도에 이제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15전대장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스콜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서 탄도탄 작전 전술 관련 자체 토의를 하고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우리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현재 후배들이 100% 탄도탄이 발사될 때마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제 그런 절차를 만들 수 있었고 제가 탄도탄 작전이 끝나고 4월 6일 날 합참 의장님, 4월 7일 날 이제 이상희 국방부 장관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탄도탄 탐지 추적 작전 절차서 SOP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세종대왕함을 설계하고 또 사업에 관련되셨던 분들도 또 감회가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작전의 의미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한 분씩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선 배영수 지도께서 네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하여튼 그
이지스 전투 체계 KDX-3 사업에서 그 대탄도탄 그 능력이 그 ROC상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였는데 실제로 당시 상황이 그 미국에서도 그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FMS라는 것이 미군에서 사용해서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FMS는 시험 평가를 실제 가서 시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되고 더더욱이 뭐 이 대탄도탄 능력은 그 미국에서도 완전히 그 종료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하와이에서 그 냉전 종식 후에 그 폐기하려고 그 보관해 두었던 그 탄도 유도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쏘면서 계속 미 해군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 탄도탄이 그 추적이 어렵냐면은 우선 굉장히 고속이지 않습니까? 고속이기 때문에 레이더 빔으로 이것이 이 선회형 레이더로는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지스 스파이완 레이더도 이제 펜슬 빔이라는 아주 정확한 그런 그 빔을 갖다 쏘게 되지만 이 그 탄도유도탄이 뭐 마하 7, 8 때로는 뭐 마하 12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주 초고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그냥 레이더의 그 전파의 특성만 가지고는 접촉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결 방안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미 해군에서는 그래서 그 탄도유도탄을 지속적으로 쏘면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거를 스파이완 레이더에 이제 심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그 어느 날 그 미 해군의 그 사업 담당자가 이제 한국 회의에 와가지고 이제 이번 한국 방문 중에는 진짜 그 큰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그 이지스 전투 체계는 FMS로 그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승인이 됐었지만은 그 대탄도탄 그 추적 프로그램은 당시까지 그 승인이 안 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사실 조용히 사업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스파이완 레이더에 이제 심어놓은 것이죠. 그 실제로 근데 그 사실은 미 해군이 그것을 만들 때도 그 오아후 그 하와이 그 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쏜다라는 걸 갖다 알면서 그쪽에 주사하면서 이걸 추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나 북한의 그 탄도 유도탄을 추적한다는 거는 사실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세종대왕함이 그걸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 후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운영하는 세종대왕함의 그 승조원들의 그 능력이 뭐 대단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탄도탄 도발이 그 본격화된 것이 저는 이제 전역 후의 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추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사업 담당자였으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고 저거 진짜 그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진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본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일부에서는 그거 뭐 추적한 것이 뭐 대단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 프로그램들이 이 발사 단계에서 그 속도와 그런 것들을 뭐 그 위치 이런 걸 갖다 분석을 통해서 낙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팩3나 그리고 뭐 앞으로도 보유하게 될 뭐 사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하층 방어 그 어떤 지역 방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워닝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완 레이더가 더더욱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할게요. 오늘 그 나오신 패널 4분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은 해군의 항해과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분들이고, 저는 기술 장교예요. 그리고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이렇게 논하는 것은 공자 앞에 지금 문자 쓰는 격이 돼서 그건 좀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3분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지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지스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포동 미사일을 탐지 추적했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작전적인 측면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해군 장교, 장병들한테 미치는 정신적인 측면,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감, 사학이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작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잘못 이해를 하면은 대포동 미사일 타도탄을 우리가 탐지 추적을 했기 때문에 마치 방어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방어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탐지 추적이 돼야 방어가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첫 단계를 성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덕상 팀장께서. 예, 앞에 분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함을 보유하느냐 안 보유하느냐, 이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종대왕 같은 이지스함을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는 미군의 어떤 전적으로 정보 자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대왕함이 정확하게 최초에 이렇게 탐색을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공동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능력이 될 때에 타국하고 이 상호 군사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의미를 저는 두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 시위. 북한이 조금 전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중장거리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대대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또다시 긴장시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개량한 무기 체계다. 대륙을 건널 수 있을 만큼 넓은 타격 범위를 갖추었으면서 가장 탐지하기 어렵다는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격에 현재 우리의 유일한 대응책은 바로 이지스함이다. 대한민국 공격을 목표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세종대왕함의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적은 미사일 방어의 시작일 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세종대왕함에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2 미사일이 장착돼 있다. 다만 SM-2 미사일은 사정거리 160km 정도로 적 항공기나 적의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탁월하지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미사일이 바로 SM-3다. SM-3는 탄도탄을 잡을 수 있는 빠른 속도는 물론 사정거리 약 500km에 사정고도 약 100km로 이미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개발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도 이미 4척의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8척의 이지스함에 장착할 예정이다.
갈수록 북한의 유도탄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이지스함 또한 SM-3 미사일 장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유도탄 요격 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자.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지상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이죠. 김재동님. 이제 이지스함의 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이제 우리 앞서서 대포동 네. 미사일에서 이제 검증이 지금 됐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노려서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되거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국민들도 이제 인식해야 될 부분이 지난 시간에 배영수 제동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싸움이 결정되고 도입되는 그 과정 속에 그 기간에는 미 측에서 SM-3 탄도탄이나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BMD 프로그램이 이 전력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함이 들어올 때 일본도 동일한 그 베이스라인을 가진 아타고급을 도입을 하면서 일본도 사실은 탄도탄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을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종대왕은 어쩔 수 없이 탐지 추적 능력만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콩고급에 이미 SM-3를 탑재하고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했는데 일본도 이제 아타고급을 도입한 이후에 현재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전투 체계를 이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함은 탄도탄 탐지 추적 능력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재 북한의 SLBM이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대왕함도 전투체계 성능 개량 또는 일부 하드웨어 부분을 성능 개선을 통해서 우리 SM-3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구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다시 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부분이요. 우리 이지스함에도 이제 탄도탄 요격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요. 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북한의 미사일의 어떤 그런 위협적인 요인들을 전체 다 이게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견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이 패널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수 셰프께서 네네.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그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협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그런 상황에서 뭐 주변국을 뭐 과도하게 자극한다든지 또는 뭐 미국의 뭐 그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뭐 반미적인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 주장을 바탕으로 이런 안보 문제를 해석한다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탄도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단순하게 방어 능력뿐만이 아니고 공격 능력과 이렇게 병행해서 균형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해군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도 그 적의 탄도탄을 탐지 추격한다는 것은 그 발사 지점을 그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낙하 지점을 또 예측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공격 능력으로서 이제 적의 그 발사 지점을 갖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한 곳에서 갖출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전력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불어서 그 이지스 구축함이 그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갖다가 탑재하게 된다는 것은 곧
국가 외교 차원은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뭐 국가 간의 그 문제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미국과의 그 협력 체계를 더 공고하게 갖출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필요시에는 오히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지금 우리 탄도탄 방어가 국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예. 북한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도탄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지스함의 탄도탄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왜냐하면 이지스함에는 이미 우리가 SM2 미술만 사고 SM3 미술만 더 사고 전투 체계를 일부 개량만 하면은 탄도탄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반체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SM3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전투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은 육상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한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사드 뭐 배치 단계에서 육상의 이 방어 기지를 설치하면서 아주 이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되고 했는데 이지스함에 그걸 하면은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이지스함은 고정된 기지가 아니고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 북한이 어디서 탄도탄을 쏘느냐, 어떤 패턴을 쏘느냐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으로 또 대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사시가 되면 우리는 대탄도탄 방어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 올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이지스함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은 이제 이지스함의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자 말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미술이 개발이 안 되고 전투 체계도 개발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지금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만 있으면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갖는 이지스함을 3척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꼭 나머지 구매하고 있는 지금 건조하고 있는 어나더 3척은 필히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는 함정을 갖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센터장님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KD-3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이제 SM2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갖추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M3를 우리가 거기다 그렇죠. 이제 사 들여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 SM3도 바꾸고 예, SM2하고 SM3에 각각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SM2는 탄도탄 방어 능력이 없는 함대공 미술입니다. 예. 적이 쏘는 적의 항공기나 적이 쏘는 항공기가 쏘는 미술을 방어하기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 미술이고요. 예. SM3가 돼야 탄도탄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탄도탄은 여기 순항 미사일 탄도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탄도탄은 대권 밖으로 갔다가 다시 진입해서 공격하는 유도탄이 탄도탄 아니에요. 그게 일반 순항 미사일하고는 완전히 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탄도탄을 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SM3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로는. 예. 이번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덕기 제독께서 네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지구상에 탄도탄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핵만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WMD 무기가 있거든요. 생화학, 그다음에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 막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무기가 미사일에 탑재돼 가지고 우리 영토로 날아온다고 하면 현재 KAMD는 하층 방어 체계예요. 그러면 우리 영토에서 그 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저희가 직격탄으로 격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탄도탄 방어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함장하면서 지난 7년간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적의 영토 내에서 격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SM3를 고민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탄도탄이 또 특성을 보면 중간 비행 단계, 저희가 이제 상층, 하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층은 40km를 지상에서 통상 40km를 하층으로 하고 80km를 상층으로 보거든요. 이 상층의 의미는 80km가 넘어간 공기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도탄이 80km 이상을 비행하면 일정한 비행 궤도를 일정하게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도탄 요격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SM3가 그놈에서 이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우드도 필요하고, 어프로치도 필요하고, 퍼팅도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어프로치하고 퍼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를 잘 칠 수가 없듯이 탄도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방어를 하려고 하면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이 가장 좋기 때문에 SM3는 거기에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또 하층 방어 체계인 현재 팩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현재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150km니까 실제 하층과 상층의 또 밑에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층 방어 체계를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거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라고 MDA 방어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SM3 미사일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블락1, SM3 블락1만 개발이 됐는데, 이 미사일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대응이 좀 곤란해서 현재 블락2, SM3 블락2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ICB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해상 방어 요격, 그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상층만 이제 방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미 해군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층 방어용 SM6를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측에서는 앞으로 해상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 배경에는 상층 방어와 하층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구현이 돼가지고, 만약 우리 이제 이지스함의 탄도탄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고 하면 상층을 방어할 수 있는 SM3와 그 다음에 하층을 방어할 수 있는 SM6가 이제 동시에 구현이 돼야 되고, 이제 근래에 북한에서 새로운 위협이 이제 SLBM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상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제 공군에서 탄도탄을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이더는 고정이 돼 있어요.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각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탄도탄이 이 상공을 지나가면 이 레이더는 블랭크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해상에 만약 SLBM을 탑재한 어떤 북한 잠수함이 레이더 후방에 있는 그 공해상을 나가서 레이더 SLBM을 발사하게 되면 사실 지상에 현재 전개되어 있는 그린파인, 팩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팩 같은 경우에도 탐지거리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미리 그린파이나 스파이가 잡아서 그 정보를 팩 레이더에 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탄도탄 방어라는 것이 어렵지만 다층 방어를 했을 때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토에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지스함 자체적으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전체적인 위협을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 어쨌든 촘촘한 과정 속에서 그 대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증강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덕상 팀장께서 말씀 주시죠. 예, 우리 이지스함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우리 함정에 이 대공 위협이 있을 때도 3층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는 SM2 미사일에 의해서 대공 방어를 하고, 그래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함 유도탄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램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함정 가까이 온다 그러면 2, 3km 정도에서 근접 방어 체계, CIW에서 이렇게 방어 체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이렇게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위협이 있는데,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 무슨 논란이 지금 한참 많이 되고 있지만, 배치 관련해서 사드라든지 팩2, 팩3, 뭐 그다음에 MCM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고정적인 표적 위치에다 놓고 있거든요. 이게 해상에는 아주 우리 김재덕 의원이 했다시피 굉장히 기동성이 있고, 우리 또 작업을 활동하는 데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지스함에 SM3 같은 유도무기를 탑재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의 탄도탄이 이게 발사가 되면은 보통 이게 포물선을 그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중간 비행당에 대기권 내에서 다위고 그다음에 이제 종말단계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다양한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격 능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능력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 이지스함에도 요격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 전원이 우리 이제 23 자체적으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없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될 이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결국 이제 세종대왕함이 우리 해군 함정 개발사에 갖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클 테고요. 이후에 우리 이제 해군의 전투함 사업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차 사업에 있어서 어떤 교훈점이나 좀 당부의 말씀들을 이제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덕기 제독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함장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뭐 탄도탄 추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3을 전략 자산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또 KNPR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큰 이제 기여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새로 들어오는 이지스함 세척은 현재 기존의 이제 이지스함과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스파이 레이더 능력도 이제 2배로 향상이 되고 그 동안에 이제 전투 체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이제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또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이로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로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또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의 어떤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나도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우리 새로운 이지스함을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이 PDR, 그다음에 SDR, PDR, 이제 CDR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예비역이기 때문에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덕상 팀장님께서. 예. 이 지금 현재 세종대왕함 그 후속함인데 2차 사업이 배치 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소에도 지금 이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거의 많이 감축이 돼 가지고 전문 인력이 지금 또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청의 사업팀도 제가 처음에 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한 절반도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치 2가 배에 나오는 시점에서는 전투체계도 최신형 베이스라인을 탑재를 하고 또 BMD를 실어가지고 탄도탄 요격 방어 체계도 갖추게 되고 또 미사일도 뭐 SM3라든지 이런 것을 첨단화된 걸 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그 소나라든지 통합 소나라든지 기타 유도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다 이지스체계하고 연동 같은 그런 업무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가 지금 기본 설계 단계인데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단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그 건조 공정해야 관리할 업무가 이게 굉장히 상승이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데 현대 지금 조선소도 그렇고 방사청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많고 전문 인력이 많이 좀 없는데 제가 이 2차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선소의 현장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조선소의 현장 감독관을 배치하는 그런 제도를 꼭 마련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초기에 우리 여기 배재동님이나 정센터장님이나 김재덕이 했지만은 굉장히 그 해군에서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해군 전적으로. 그런데 지금 방가청에 있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꾸려가기가 없기 때문에 해군에서도 이지스배를 세척을 또 운영하는 전문인 또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TF를 구성해서 이 방사청에 사업하는 인원을 좀 보좌를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누차에 강조하지만은 이 적기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제가 우리 윤 대령이 방금 적기 전력화 말씀하셨는데
적기 전력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력화 시기는 모든 무기체계가 마찬가지인데요. 그 소요 제기를 하고 ROC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 무기체가 있어야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전력화 시기에 전력화가 못 됐는데 만일 전쟁이 나면 지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화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이지스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그냥 생각나서 2008년을 써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2008년까지는 이지스함을 가져야 전쟁 억제도 되고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거예요. 이게 2020년에 나와도 되고 2015년에 나와도 된다면은 그렇게 빨리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딴 뭐 국민 복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력화 시기를 참고 상황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력화가 안 되면 조선소에 페널티를 물리면 된다. 국가를 말아먹는 일입니다, 이거. 만일 정말 그때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전력화를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걸 전력화를 못했어요. 전쟁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화가 참고사항이고 전력화 못하면은 페널티 물리면 된다, 업체.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참 한탄할 일이라서 제가 지금 흥분을 했는데 이것부터 빨리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무기체계를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시에 전력화하는 게 목표지 투명성만 있으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력화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최근에 무슨 군에 가서 현역들하고 뭐 대담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모 중령이 전력화 시기를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그때까지 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참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장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사청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수 제도께서. 정재수 교수께서 너무나 중요한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지스 사업 쪽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역점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사실 전투 체계의 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주변에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또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내 개발 무기 체계가 많이 있었다는, 대부분을 다 그렇게 우리 국내 개발 무기 체계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연동하면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지스 전투 체계 기반 소프트웨어, 소위 얘기하는 무슨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 그것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지스 전투 체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또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을 때 그때마다 결국은 미 해군에 요청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고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훈련 및 정비, 큰 조직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암텍이라는 거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후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결국은 이제 정비 문제는 빠지고 훈련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사업에서는 다시 한번 물론 이것이 다 국가의 소스 코드는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전투 체계라는 것이 전술이나 뭐 이런 것이 개발되더라도 이것을 다 지속적으로 이런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의 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이라도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서
갖추어야 실질적인 그 이지스 그 전투 체계 운영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사업 때는 그러한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